아침 장 보러 나간 동네 마트에서 가격표가 또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우유는 몇백 원, 달걀은 한 판에 몇천 원이 더 붙어 있고 식용유와 쌀, 라면, 묶음 가격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카트는 비슷하게 담았는데 계산대에서 찍히는 총액은 예상보다 커지고 손에 쥔 영수증은 점점 길어집니다. 물건을 놓고 다시 집어들었다가 한숨을 삼키며 계산을 마치는 순간 마음은 괜히 작아집니다. 내가 과민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진짜 빨라진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가게 간판과 사람들의 표정은 익숙하지만 가격만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말이 오갑니다. 삼겹살을 사려다 양을 줄였다는 얘기, 아이들 간식은 조금 더 저렴한 걸로 바꾸었다는 얘기, 주유소 가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한다는 얘기, 뉴스에서는 국제 정세와 원자재 환율과 운송비가 영향을 준다고 하고 금리와 집값, 전기가스 요금이 연쇄적으로 움직인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체감은 숫자보다 앞서고 숫자는 우리의 체감을 충분히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동안 누가 진짜로 이익을 보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답은 단순한 선악 구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가격은 강물처럼 여러 지류가 만나 흘러갑니다. 원재료를 파는 곳에서부터 이를 가공하고 운송하고 진열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기까지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듭니다.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흐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의 식탁과 장바구니, 월세와 대출 이자, 난방비와 병원비까지 연결되는 길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또렷하게 보기 위해 최근의 흐름과 기본적인 숫자부터 조심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숫자는 소비자물가 지수입니다. 이 지표는 대표적인 생필품과 서비스 가격을 장바구니처럼 묶어 평균을 내어 전체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다만 계절과 기상국제 사건에 민감한 품목들이 있어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신선식품과 에너지 같은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를 함께 봅니다. 근원 물가는 단기 충격을 덜어내고 가격이 천천히 스며드는 기조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우리 체감과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외식, 교통, 공공요금처럼 자주 접하는 항목 중심의 지표를 더하면 숫자와 체감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확인합니다. 수입물가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중간자의 가격과 환율이 반영된 숫자라서 앞으로의 소비자 물가의 선행 신호를 줍니다. 생산자 물가는 공장에서 나온 출고가 단계의 가격으로 유통을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두 지표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시차를 두고 따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안정되면 향후 안도 요인이 됩니다. 한국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원유, 가스, 석탄 가격의 변동이 전기가스 요금과 물류비 비료와 사료 나아가 식품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환율도 중요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와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원가와 수입 물가가 함께 압박을 받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특히 밀, 옥수수, 대두는 가공식품과 축산물의 원계 직결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기후이변은 이들 가격을 갑자기 흔들 수 있습니다. 물류와 운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팬데믹 시기 급등했던 컨테이너 운임은 이후 큰 폭으로 조정되었지만 항로 차질이나 분쟁, 항만, 혼잡이 생기면 다시 출렁입니다. 운임의 흔들림은 수입 원가와 재고 부담 납기 지연으로 이어져 소매 가격에 파문을 남깁니다. 여기에 국내 유통구조, 예를 들어 도소매 단계의 마진과 판촉 관행, 계약 갱신 주기 같은 요소가 가격의 전달 속도를 바꿉니다. 가게 쪽에서는 실질 소득과 이자 부담을 함께 봅니다. 명목 소득이 늘어도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 실질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지출이 늘어 소비 여력이 줄고 그 압박이 생활 물가의 체감으로 겹칩니다. 반대로 예금 이자는 오르지만 물가 상승폭이 더 크다면 체감은 여전히 빡빡합니다. 연금과 공공이전소득의 실질 가치가 유지되는지, 의료비와 교육비 같은 경직성 지출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쪽에서는 업종별 이익률과 재고율 출고가와 소매가 사이의 강역을 살핍니다. 원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됐는지 혹은 경쟁 압력 때문에 전가하지 못해 마진이 깎였는지 파악하면 누가 이익을 받는가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생산자와 에너지 곡물 관련 기업 환율에 유리한 수출기업 부동산 임대 소득을 얻는 자산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국면도 있지만 반대로 영세 자영업이나 원가 전가가 어려운 업종은 취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기대 심리입니다. 통화정책은 금리와 유동성 경로를 통해 수요를 조절하고 재정정책과 공공요금 조정은 직접 비용을 움직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임금 가격 인상 요구가 서로를 자극해 고착될 수 있고 반대로 신뢰 가능한 경로가 제시되면 기대가 안정되며 가격의 속도가 늦춰집니다. 같은 숫자라도 해석과 기대가 다르면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처럼 지표와 배경을 한데 놓고 보면 가격 상승의 원인과 경로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 흐름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원가 마진 자산과 부채금리와 환율이 맞물리는 인과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인과의 고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 첫 번째로 눈여겨볼 곳은 누가 원가 상승을 그대로 가격에 실을 수 있느냐입니다. 브랜드 힘이 강하거나 대체재가 부족한 기업 시장 점유율이 높아 경쟁이 약한 산업일수록 전가 능력이 큽니다. 이런 곳은 원유나 곡물 전기요금이 올라도 제품 가격을 서서히 혹은 한 번에 올려 마진을 지키거나 때로는 마진을 더 넓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가 쉽게 다른 제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업종은 원가를 충분히 전가하지 못해 이익이 깎입니다. 같은 인플레이션이라도 정가를 붙이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가 승패를 갈라놓습니다. 원자재와 에너지 같은 기초 생산자도 비교적 유리합니다. 국제 가격이 오르면 산지 가격 수출 단가가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비료, 사료 연료 같은 투입 비용이 동시에 뛰면 산지 이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날씨와 질병 수입 물량에 민감해 가격 상승이 곧바로 생산자의 넉넉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자 이익이라는 단순식보다는 투입 비용과 판매 가격 사이의 강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같은 달러 매출이더라도 원화로 환산했을 때 매출이 커 보이고 이익도 개선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다면 원가 압박이 함께 커집니다. 국내에서 인건비, 전기료 등 원가를 원화로 지불하고 해외에서 가격 결정력이 있는 제품을 파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반대로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은 조립 가공용 산업은 유리함이 줄어듭니다. 결국 환율의 순효과는 매출원과 통화 구성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 보유자도 인플레이션에서 방어막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명목 임대료가 서서히 오르고 대체가치 개념에서 실물 자산의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거래가 얼어붙을 수 있고 보유세와 관리비, 수선비 같은 유지 비용도 함께 올라 순이익은 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반대로 전 월세 인상과 계약 갱신의 부담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같은 동네라도 자산을 가진 쪽과 빌려 사는 쪽의 체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부채를 가진 가게와 기업의 경우에는 이야기의 결이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예기치 않은 물가 상승은 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보유한 쪽에 유리합니다. 빚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물가로 줄어드는 실질 부채의 이익을 상쇄하거나 그 이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변동금리 대출이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승패가 금리 경로에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은행은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국면에서 이자 이익이 개선될 수 있지만 동시에 연체율이 올라 대손 비용이 늘어나는 위험도 커집니다. 예금자에게는 금리 상승이 이자 소득을 올려주는 듯 보이지만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면 실질 가치는 여전히 줄어듭니다. 임금과 이익의 배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력이 강한 산업이나 숙련이 희소한 직종에서는 임금 인상이 빠르게 반영되어 실질 소득 방어가 가능합니다. 노조 조직률이 높거나 장기 계약이 보편적인 업종도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영세 서비스업처럼 가격 협상력이 약한 곳은 임금이 뒤따라 오르지 못해 실질 소득이 깎입니다. 은퇴자나 고정연금을 받는 분들은 연금의 인상 공식이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느냐에 따라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물가에 연동되는 금융 상품이나 물가채를 보유한 경우는 방어가 되지만 대부분의 현금성 자산은 인플레이션에서 약합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규모의 힘이 작동합니다. 대형 유통사는 매입 단가 협상력과 물류 효율로 가격 충격을 흡수하거나 자체 상표 제품으로 대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는 재고 회전과 매입 단가에서 분리해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빠지고 가격을 못 올리면 마진이 사라지는 이중의 부담을 겪습니다. 최근에는 용량을 줄이거나 구성품을 바꾸어 표시 가격을 유지하는 이른바 축소 포장 전략이 쓰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는 체감 가격을 늦게 느끼지만 단위당 가격은 이미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에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명목 소득과 소비가 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여가 인상되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 자연스럽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간 이동 현상도 발생합니다. 반면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늦추면 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쌓이고 뒤늦은 요금 조정이 한꺼번에 체감되기도 합니다. 국가부채는 물가가 오를수록 실질 부담이 줄어들지만 동시에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커지는 상쇄 효과가 발생합니다. 재정은 이런 상반된 힘을 관리하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보조금 세제 조정을 병행하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심리는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비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면 기업은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노동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유통업체는 재고를 비싸게 쌓아두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기대가 서로를 강화하면 오르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경로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제공되면 기대가 안정되고 가격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가격은 빠르게 오르고 천천히 내리는 점착성이 있는데 한 번 올린 가격을 다시 내리면 소비자가 품질을 의심하거나 브랜드가 싼 제품으로 인식될까 우려하는 심리도 작동합니다. 디지털 가격표가 보편화되면서 조정 비용은 낮아졌지만 브랜드의 위치와 소비자 인식이라는 무형의 비용은 여전히 큽니다. 산업 구조의 집중도도 이익의 분배를 좌우합니다. 소수의 대형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산업에서는 같은 비용 충격이 와도 가격 인상 합의가 더 빠르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이 치열하고 신규 진입이 쉬운 시장에서는 가격 인상이 제한되거나 곧바로 할인 경쟁이 생깁니다. 규제 환경 역시 중요합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조사와 공정 경쟁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면 마진 확대의 폭이 억제되고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덜어집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공급 투자를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균형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익을 보는 집단은 바뀝니다. 단기에는 재고를 저가로 확보해둔 기업이 유리하고 중기에는 가격 정가와 비용 절감에 성공한 기업이 앞서며 장기에는 높은 가격을 신호로 생산 설비가 늘어나 공급이 회복되면서 초과 이익이 줄어듭니다. 에너지 개발과 운송 능력 확충, 대체재 혁신이 나타나면 한때 이익을 누리던 집단이 다시 평준화됩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는 결국 누가 얼마나 잘 적응하고 얼마나 빨리 구조를 바꾸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결말을 가져옵니다. 청취자 입장에서 이 모든 흐름을 단순화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 실물 자산을 가진 가계 고정금리 장기 부채를 가진 차입자 환율에 유리한 수출 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고정소득자 무주택 세입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 원가 정가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는 불리합니다. 그러나 이 구도는 영원하지 않고 금리 환율 정책 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느 고리에 서 있는지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은 바꾸기 어려운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 판단이 서야 다음 행동이 차분해지고 불확실성의 소음 속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이제 이런 인과의 지도를 손에 쥔 채
일상에서 어떤 선택들이 체감 물가를 달라지게 만드는지 생활 속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장보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격표가 바뀌는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는 표시 가격보다 단위 가격을 먼저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용량이 살짝 줄었는데 가격은 그대로인 상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100굴리웨를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하면 체감이 분명해지고 제철 식재료와 지역 생산물을 고르면 가격과 신선도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반조리보다 기본 재료를 선택해 조리 시간을 단순화하고 남은 음식은 소분해 얼려두면 외식 횟수를 무리 없이 줄일 수 있습니다. 동네 시장의 마감 할인, 단골 가게의 묶음 구매, 아파트 단지나 경로당의 공동 구매 같은 생활 자원도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공공요금과 통신비 금융 비용은 한 번 점검할수록 효과가 길게 이어집니다. 전기와 가스는 계절별 누진 구간을 확인해 사용 패턴을 조금만 바꿔도 고지서가 달라집니다. 오래된 냉장고에 온도 설정 대기전력 차단 빨래에 모아 세탁 보일러에 순환 모드 같은 사소한 조정이 누적되면 적지 않은 절감이 됩니다. 통신은 약정 만료 시점에 요금제를 재점검하고 가족 결합이나 인터넷 TV 묶음 할인 조건을 갱신하면 쓸데없이 관성으로 내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와 현금 영수증, 교통카드 환급처럼 소소한 환급도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와 금융에서는 계약의 글자 하나가 체감 물가를 바꿉니다. 전 월세 갱신 때 주변 시세와 관리비, 변동을 미리 파악하고 수리 범위와 기준을 계약서에 분명히 남겨 예기치 않은 지출을 줄입니다. 대출은 금리 구조를 들여다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변동금리의 폭이 큰 분들은 상환 계획을 계절성 소득과 맞추어 분할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와 대환 조건을 비교해 작은 비용으로 큰 불확실성을 줄일 방법을 찾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단순 금리만 보지 말고 세전세 후 중도 해지 조건, 자동 재해치의 금리까지 확인해야 뒤늦은 실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료 건강 지출은 가격 상승기일수록 체계가 무기입니다. 정기 처방은 병원 약국의 제휴 할인과 제네릭 의약품 전환 가능성을 차분히 묻고 보장성 보험은 갱신형의 보험료 인상 경로를 확인합니다. 예방의학의 기본인 수면 걷기. 균형 잡힌 식사를 생활 리듬으로 묶어두면 돌발 지출이 줄고 건강식품은 필요와 광고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고르는 습관도 돈을 아낍니다. 가격 비교 앱과 전자전단을 참고하되 일시 할인에 휘둘려 과잉 구매하지 않도록 장보기 목록을 필수 대체 보류로 나누어 메모합니다. 가짜 할인이나 묶음의 착시를 피하려면 처음 정한 단위 가격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뉴스와 시장 정보는 출처가 분명한 곳을 중심으로 과장되거나 선정적인 표현을 걸러내면 불안에 따른 충동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교육 금융 상담, 공동구매 안내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혼자서 모든 정보를 찾아야 하는 수고도 덜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꾸기 어려운 것을 구분하는 시선입니다. 국제 유가나 환율은 우리 손을 떠나 있지만 가정의 지출 구조와 계약 조건 정보 선택과 생활 리듬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이 구분이 선명해질수록 마음의 소음이 줄고 작은 실천이 성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생활의 선택들이 모여 어떤 공동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와 희망의 언어가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해온 일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가격표를 볼 때 단위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의 작은 문구를 꼼꼼히 읽고 생활 리듬을 정돈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일. 이 소소한 선택들이 모이면 가게의 숨은 누수를 막고 마음의 진폭을 줄여줍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파도 앞에서 완벽한 방패는 없지만 물러서지 않고 균형을 잡는 노하우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는 혼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면서 더 단단해집니다. 동네의 전단 한 장, 시장 상인의 말 한마디, 경로당에서 나눈 팁 하나가 생활의 질서를 바꿉니다. 오늘 내가 알아낸 마트에 진짜 최저가 계약서에 넣어야 할 문구 에너지 사용의 작은 요령을 가족과 친구, 이웃과 나누면 개개인의 지혜가 공동의 안전망으로 자랍니다. 정보 공유는 불안을 퍼뜨리는 일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입니다.
과장이 아닌 사실 추측이 아닌 확인 분노가 아닌 차분한 제안으로 이어질 때 우리 동네의 가격도 우리의 마음도 한결 안정됩니다. 정책의 영역에서도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누가 이익을 보는지 따지는 일은 누군가를 손쉽게 가해자로 지목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공정한 규칙을 세우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공공요금의 투명한 산정과 예측 가능한 조정 과도한 마진을 막는 공정경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세제와 보조의 정교한 설계. 이런 것들은 정쟁의 언어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생활의 언어로 서로의 처지를 인정하며 한 걸음씩 합의해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장년과 어르신의 목소리는 경험과 현실 감각을 담고 있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결국 물가는 숫자이면서도 우리의 하루입니다. 새벽 시장을 여는 불빛 아침밥을 짓는 소리, 저녁의 식탁을 둘러앉는 웃음 속에 물가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익을 보나? 라는 질문은 선악의 구도가 아니라 시간과 구조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바꾸기 어려운 것에는 대비하며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공동체를 선택할 때 큰 파도도 낮은 물결로 바뀝니다. 내일 장 보러 나갈 때 영수증을 펼쳐보며 작은 성취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가 쌓여 한 계절 뒤에는 마음의 숨이 조금은 더 길어져 있기를 오늘 이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약속해봅니다.